챕터 2장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장은 양자역학에 대한 소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양자역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정의를 하고 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자역학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의 이중성을 다루는 학문이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이중성. 이때 이 이중성이라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라는 건데, 하나는 파티클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입자의 특성을 보인다라는 거고, 하나는 웨이브의 특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퀀텀 메커닉스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입자라고 생각했던 물질이 웨이브 특성으로 기술이 될 수 있고, 혹은 기존에 우리가 웨이브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 파티클로, 그러니까 입자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생각이 그 혁신적인 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2.2절에서는 이 물질의 이중성을 다루는 양자역학의 그 주요 그 원리들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타나게 됐는지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개요를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 뭐 처음에는 발견을 한 게 우리가 그 웨이브라고 생각을 했던 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빛입니다. 빛. 이 웨이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그 파티클의 그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지죠. 그 대표적인 실험으로 우리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광전 효과의 발견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가 발견이 돼서 그 웨이브인 줄 알았던 그 라이트가 그 입자 거동을 도입을 해야만 그 설명이 된다는 그 실험 결과를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뭐 이외에도 컴프톤 산란 효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흑체 복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이론이 발전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웨이브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파티클을 다루는 물리학으로 설명이 된다면, 기존의 파티클도 웨이브로 다룰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게 이제 그 물질파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파티클도 우리가 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웨이브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가장 그 널리 알려진 게 드브로이의 그 물질파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처음에는 가설로 나왔다가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파티클들이 웨이브 특성을 보인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이게 널리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제 일렉트로닉스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파티클로 알았던 뭐죠? 일렉트로닉스에서는 일렉트론이 중요한 거죠. 입자. 그러니까 이 전자가 그렇다면 웨이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일렉트론을 그 웨이브 펑션으로 기술을 하게 됩니다. 이 웨이브 펑션. 자, 일렉트론의 그 운동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뭐로 표현을 하겠다? 웨이브 펑션이라고 하겠다. 자,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을 배웠어요. 공학 수학에서 그 미분 방정식을 배웠고, 미분 방정식을 풀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펑션, 그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자들의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바로 슈레딩거의 웨이브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우리 물리전자에서는 단순하게 그 2차 상미분 방정식 정도로만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이 여기서 소개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이 뭐다 하면은 핵심 내용을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그 이끌어낼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실제로 고체 내에서의 그 일렉트론에 대한 웨이브 펑션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의 웨이브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서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 구하는 연습을 2.3절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상황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웨이브 그 펑션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그 원자의 그 전자 배열 구조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오비탈 이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챕터 2장을 배우고 나면 꼭 뭐를 기억을 해야 되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물질의 이중성을 다루는 거다. 그리고 일렉트론도 뭐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웨이브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이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 내의 전자의 그 웨이브 펑션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반드시 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통해서 웨이브 펑션을 구해 보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꼭 그 교과서 예제 문제라든가 연습 문제 같은 것을 꼭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절에서는 양자역학의 기본 그 원리들을 배우고, 근데 이거를 배우는 그 이유가 뭐다? 학습 목표, 뭐다? 어디에 적용하기 위해서 세미컨덕터 디바이스 피직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왜 필요한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미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그 다양한 그 상황 하에서 그 슈레딩거 웨이브 이퀘이션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학습 목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어떤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하려면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야 됐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일종의 그 포텐셜 펑션이라는 것이 미분 방정식에서의 인풋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미분 방정식의 그 non-homogeneous 이퀘이션을 풀 때 인풋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바운더리 컨디션, 그 전자가 처한 상황 하에서 여러분들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슈레딩거 이퀘이션, 그 다음에 그 인풋이라고 볼 수 있는 포텐셜 펑션,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의 바운더리 컨디션, 이제 요거를 그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일렉트론의 그 비헤이버를 수학적으로 그 기술을 하실 수 있는 게 이 장의 그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한 그 웨이브 펑션을 갖고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갖고 그 결국은 이제 양자 넘버라고 했는데요. 퀀텀 넘버, 양자수, 양자수에 대한 이해, 양자수에 대한 이게 이제 아까 뭐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오비탈 시어리로 넘어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뭘 배웠을까요? 혹시 모르겠어도 그냥 뒤에서 더 반복을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이 양자수, 그러니까 그 슈레딩거 펑션을 그 파티큘러 솔루션으로 디파인 할 수 있는 그 정수가 필요한데 그 정수를 이제 사실은 양자수라고 한다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양자수가 NLM 일단은 이제 세 개를 배우고 S는 나중에 배우는데 총 이제 네 개의 양자수가 그 일렉트론의 웨이브 펑션을 하나로 디파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L을 풀다, 이 양자수를 풀다 보면은 S, P, D, F 뭐 이런 그 전자의 오비탈을 규정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 봤죠. S 오비탈에 2개, P 오비탈에 뭐 6개, 뭐 이런 거를 이제 화학 시간에 이제 들어봤을 텐데, 이런 스토리를
이 챕터 2장을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수월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자역학이 나오게 된 그 배경들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퀀텀 메커닉스는 물질의 이중성을 다루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이중성이 어디서 먼저 도입이 됐느냐,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왔느냐,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웨이브인 줄 알았던 뭐가 라이트, 빛이 무슨 특성으로만 설명이 되더라? 파티클의 특성이 있어야만 자연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더라. 이제 이 얘기인 거고,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더라? 광전 효과가 됩니다. 광전 효과. 그래서 지금 이제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라는 것이 우리 책에서 맨 처음에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는 어떤 실험 결과였냐면 금속에 파장이 짧은 빛을 비추면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을 발견을 하고 이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이론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 사람이 연구를 했지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에 대한 논문을 쓰고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았었죠. 이 아인슈타인이 이 현상을 설명을 할 때 쓴 유명한 용어가 바로 포톤입니다. 포톤. 그래서 어떤 이제 ON이 붙으면 입자라는 건데 빛을 라이트를 입자로 취급을 했을 때 이름이 바로 이제 포톤이 되는 거죠. 뭐 프랭크도 이제 이 개념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이 광전 효과를 매우 잘 설명을 했죠. 포톤 이론을 갖고. 자, 그러면 이게 왜 특별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X축은 우리가 금속에 쏘아주는 빛의 주파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Y축은 그러니까 빛의 어떤 주파수를 쏘아주면 그러니까 모노크로매틱이라는 게 이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단파장 빛을 쏘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하나짜리 빛을 여러 개를 쏘아준 게 아니라 단파장의 빛을 쏘아주었을 때 어떤 주파수가 특정 값 이하에서는 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임계 주파수라고 여기 한계 파장이라고 이렇게 기술을 해놨죠. 그래서 특정 주파수를 넘었을 때 이 파장 한계 파장 이상의 빛을 금속 머티리얼에 쏘아 주었을 때 비로소 이제 전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전자가 나올 때 이 전자가 갖고 있는 키네틱 에너지, 그러니까 키네틱 에너지라는 건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자가 갖고 있는 질량에다가 이때 튀어나온 전자의 속도의 제곱을 곱해주면 이제 운동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운동 에너지가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림은 포토 일렉트릭 이펙트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대표적인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실험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측정을 하게 됐냐면 이게 이제 진공관입니다. 진공관이라는 거는 내부가 백큐움 상태인 거니까 아무런 입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입자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실험이 19세기 말에 이루어졌는데 그 전에 이런 결과를 연구를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사실은 실험이 발전을 하려면 실험 도구들이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9세기 말에 이 백큐ම් 펌프가 개발이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 펌프를 달아서 어떤 구조체 내부에 내부를 이제 진공관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펌프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진공관을 갖고 활발하게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 진공관에다가 그 금속판을 두 개를 연결을 하고요. 금속판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압을 인가를 합니다. 그리고 전류가 흐르는지 보기 위해서 전류계를 달아줍니다. 자, 이게 이제 실험 구조가 되는데 원래는 이 내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압을 아무리 인가를 하더라도 그 전류는 안 흐르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음, 그 빛을 쬐어 주었을 때 이제 전류계가 그 동작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실험 그래프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진동수가 4짜리인 빛을 쪼아 주었을 때 그때는 이때 이제 그 CS라는 거는 이 금속판의 머티리얼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CS로 할 거냐, 뭐 리튬으로 할 거냐, Mg 마그네슘으로 할 거냐, CU로 할 거냐. 이제 이때에 따라서 실험 결과가 달리 나왔는데 이 CS 전극을 사용을 했을 때 진동수가 4짜리인 빛을 쪼아주었을 때는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흘렀겠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0이 나왔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동수가 6짜리인 빛을 쪼아주었을 때는 이제 전류가 흘렀는데 이때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 전류가 0이 되도록 이제 전압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죠. 이 전압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단위 전하당 1쿨롱당 이제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볼티지가 되는 건데 전압을 인가해 줬다라는 건 에너지를 인가를 해준 건데 우리가 빛이 6짜리, 그러니까 지금 진동수가 6짜리, 프리퀀시가 6짜리인 포톤을 쏘아주고 이때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전압을 계속 낮춰주는 거예요. 뭐 0으로 갔다가 그래도 전류가 흐르면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이 그 전자가 이렇게 나올 때 이 양극에 가해준 전압이 마이너스이면 이제 얘를 이쪽으로 미는 힘이 생기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전류가 안 흐르겠죠. 그래서 쭉 이 전압을 키우면서 전류가 0이 되는 값을 디텍트를 하면 그 전압 값으로부터 우리가 전자의 최대 에너지를 유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주는 거죠. 6일 때 실험하고 8일 때 실험하고 10B라는 주파수를 가질 때 실험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금속을 바꾸어서 그러니까 CU일 때 구리를 사용을 했을 때 이때는 이제 진동수가 2일 때도 전류가 관측이 안 되고 8일 때도 관측이 안 되고 10이 넘어서야 이제 관측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그 진동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멈추는 데 필요한 전압의 크기가 커지더라. 즉 이제 운동 에너지가 커지게 이제 이런 실험이 관측이 된 거고 그러면 이 X축을 그 진동수 프리퀀시라고 하고 Y축을 전자의 최대 그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1차 함수가 나온 거죠. 그럼 이거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하면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최대 에너지를 뭐 Y라고 하면 Y는 어떤 기울기 곱하기 이거를 이제 X라고 하면 X의 마이너스 어떤 이제 Y 제로 절편이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X 제로가 되겠죠. X 절편이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모델링 할 수 있는 이런 결과가 얻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X절편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이제 이런 수학식을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이제 이거를 설명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떤 설명이 가장 성공을 했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 일함수가 정의가 되는데, 금속 표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금속이라는 거는 이건 고체죠. 그쵸? 앞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원자들하고, 원자가 있으면 이제 원자 내부에 이제 물론 전자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이 고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서로 강하게 본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내부에 있던 입자가 바깥으로 튀어나온다라는 건 그 본딩하는
본딩 폴스보다 더 큰 힘이 외부에서 가해져서, 그러니까 이 내부의 그 힘에 의해서 얘가 이제 어떤 에너지 상태가 될 텐데, 그 에너지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외부에서 가해져야만 얘가 이제 이 외부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 그러니까 어떤 고체가 있을 때 이 고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자, 이거 개념 꼭 알아두셔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일함수, 워크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워크 펑션, 워크 펑션. 그래서 이 금속마다 고유한 워크 펑션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포톤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은, 이게 빛이 웨이브일 때는 설명이 안 되죠. 만약에 이게 그 웨이브였다면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그 포톤에 노출이 됐을 때 이 그 빛이 이제 에너지를 전송한다라는 개념은 뭐 그 고전적인 이론에서도 다 그 인정이 됐던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우리가 오랫동안 빛에다 노출을 시키면 사실은 그 물체 어떤 물체를 빛에다 오랫동안 노출을 시키면 그 물체의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파수가 여기서 주파수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제 그 뉴 제로라고 합시다. 그 임계 주파수, 한계 주파수. 주파수가 인계 주파수보다 낮더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낮은 인계 주파수를 어떤 물체에다가 아주 오랫동안 비추면 그러면은 이제 내부에 가해주는 에너지가 커질 거니까 언젠가는 이제 전자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실험에서는 그게 관측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걸로는 그 기존의 웨이브를 갖고는 이런 현상을 설명을 할 수 없었고, 아까 그 성공한 게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 빛은 수많은 입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하나하나의 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빛을 쪼아줬다라는 건 하나의 입자로 금속 방막을 딱 충돌시킨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입자가 가진 에너지는, 이 입자의 에너지는 그 프랑크 상수 곱하기 주파수와 같다, 하뉴와 같다. 뭐 이 뉴라고도 쓰고 전 F라고도 쓸게요. 요거 이제 혼동하지 마세요. 주파수. 그러니까 빛이 가진 주파수를 뉴 혹은 F라고 했을 때 이 포톤 하나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뭐랑 같다? 그 하뉴와 같다. 그렇다면 이 입자가 표면에 충돌을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 고체한테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모든 에너지를 전자가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전자는 이 고체 내에서 튀어나와야 될 거니까 그 속박되어 있는 에너지, 그러니까 포톤이 준 에너지 중에 일부는 속박에서 풀어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함수를 극복하는데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거를 여기 이제 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머지 에너지를 갖고 그 외부로 나와서 진공관으로 나와서 이제 전류로 그 운동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전자의 총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거고, 포텐셜 에너지는 여기 제로가 되는 거죠. 이 진공 상태에서 그래서 2분의 1 mv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는 포톤이 전해준 에너지에서 금속 방막을 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뺀 요 에너지를 갖고 그 나오게 되는 거다. 자, 그렇다면 이 4라는 값은 4에다가 그 h를 곱해준 거는 결국은 cs라는 거의 워크 펑션이 되는 거고, cu 같은 경우는 한 11에다가 진동수 11에다가 하라는 그 플랑크 상수를 곱해주면 이제 CU의 워크 펑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속마다 뭐가 다 틀리고 워크 펑션이 다 틀리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금속학자들에 의해서 그 기존에 다 알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본딩 폴스가 다 틀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 이론하고 굉장히 잘 설명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이제 받아들여지게 됐다, 어떤 개념이 포톤이라는 개념이. 자,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고 있죠? 예, 양자 역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처음에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는데요. 자, 양자역학이 뭐를 다루는 거다? 물질의 이중성을 다루는 거다. 우리가 결국 다루어야 될 거는 그 세미컨덕터 디바이스에서의 일렉트론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은 우리가 그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커런트가 얼마나 흐를 거냐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려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외부에서 인가가 됐을 때 내부의 전자가 어떤 힘을 받고 어떻게 움직일 건가를 우리가 하려는 게 그 최종 목적이 돼요. 그래서 그 일렉트론의 거동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주고 싶은데 그 식이 태동하게 된 동기, 웨이브 펑션이 나오게 된 동기를 지금 처음부터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의 이중성이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나타났다? 그, 그 빛을 설명하는데 빛을 갖고 실험한 결과들을 설명하면서 물질의 이중성에 대한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바로 뭐다? 요 광전 이펙트인 거다. 자, 그럼 다음은 이제 컴프턴 스캐터링입니다. 요거는 우리 책에선 다루진 않지만 혹시 그 고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 물리 배울 때 여러분이 공부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실험적인 증거가 됩니다. 뭐를 설명하는? 웨이브인 줄 알았던 라이트가 무슨 특성을 갖고 있다? 포톤, 파티클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 결과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였었죠? 어떤 람다라는 파장을 가진, 그러니까 람다하고 뉴를 곱하면 빛의 속도 c가 되는 거죠. 예, 예. 람다 곱하기 f는 c, 빛의 속도 c, 빛일 경우에, 그죠? 예, 이 표시 혹시라도 다 잘 알고 있겠지만 지금 이건 이제 웨이브랭스가 되는 거죠. 자, 이 어떤 웨이브랭스를 갖고 있는 빛을 이제 일렉트론한테 쏘아 주었을 경우에 그 이 일렉트론이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그 경로를 바꿔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이거를 이제 인시던트 사건이라고 합시다. 이제 어떤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는 뭐가 있고, 포톤이 있고, 또 뭐가 있고, 일렉트론이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동일한 시스템인데 이제 포톤이 있고, 예, 일렉트론이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시스템과 시스템은 충돌이라는 그 사건을 겪기 전과 겪은 후의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자연계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보존 법칙이 존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무슨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이 존재를 하죠. 질량 보존 법칙. 또 뭐가 존재하죠? 물리학에 운동량 보존 법칙, 운동량 보존 법칙.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 우리가 일부러 어떤 에너지를 추가로 인가하지 않은 이상 어떤 사건 전후의 총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고 질량도 보존이 돼야 되고 운동량도 보존이 다 돼야 됩니다. 자, 이 충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그 에너지를 주어서 일으킨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어떤 시스템 안에 포톤이 있고 일렉트론이 있고 우연히 지네들이 있다가 이제 충돌이라는 사건을 겪은 거죠. 그 에너지의 입출입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 포톤이 갖고 있는 질량하고 일렉트론이 갖고 있는 질량의 합과 포톤이 갖고 있는 질량과 일렉트론이 갖고 있는 질량의 합이 같아야 되는 거죠. 둘 다 입자라면. 총 에너지도 보존이 돼야 되고 그 총 운동량도 보존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요건 처음에 일렉트론은 이제 정지하고 있었는데 빛하고 부딪히고 나서 얘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더라. 그렇죠? 만약에 충돌 전에 일렉트론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면 얘의 운동 에너지는 제로가 돼야 될 거고 어떤 속도 v로 움직였다고 하면 충돌 후에 얘는 이제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될 거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포톤의 에너지는 어때야 돼요? 0이었다가 얘가 이제 커졌으니까 일렉트론의 에너지가 커졌으니까 포톤의 에너지는 어때야 되더라? 감소해야 되겠죠.
그러면 앞서서 그 아인슈타인의 광전 이펙트에 나온 그 에너지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하뉴인 건데, 충돌 전에 하뉴1이라고 하고 충돌 후를 하뉴2라고 하면 에너지가 포톤 에너지는 어때야 되는 거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진동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소하게 나와야 되는 거죠. 실험 결과로 뉴 프라임 그러니까 그 이 진동수가 감소를 하면 아까 제가 지금 여기다 써놨는데 그 빛의 속도는 일정하니까 이 진동수가 작아지면 파장은 어때야 돼요? 길어져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 실험해 봤더니 충돌하고 나서 빛의 파장이 어떻게 되더라? 길어지더라. 그쵸. 이게 이제 그 왜 입자랑 빛을 충돌하고 나면 그 충돌하고 나서의 빛의 그 주파수는 그 작아지고 파장은 더 늘어나냐 이거를 이제 잘 설명을 못 했었는데 이 이론을 갖고 보니까 아주 설명이 잘 되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도 사용을 해서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 그 다음에 얘의 운동량과 얘의 운동량을 여기서 관측된 세타 값을 넣어서 식을 세워 봤더니만 아주 잘 맞더라. 그러니까 충돌 전에 포톤의 운동량이 충돌 후에 포톤의 운동량에다가 그 일렉트론의 운동량을 합한 거랑 일치하는 결과를 결과가 나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을 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다? 입자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다. 컴퓨턴 스캐터링을 실제로 그 계산을 해본 과정을 브로그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설명이 나오고 운동량 보존 법칙 나오고 제가 설명을 안 한 부분은 이제 상대론적 에너지 운동량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정지에 있는 그 물체의 경우 E 꼴 mc 제곱이랑 같다. 이제 요거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운동량을 가졌을 경우는 그 에너지와 운동량이 이제 이런 식을 갖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이제 안 하지만 대학 물리에서 배웠다라고 가정을 하고 혹시 안 배웠으면 이 식은 이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 정리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갖고서 쭉 연산을 해보면 이제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충돌 후에 그 웨이브랭스랑 충돌 전에 웨이브랭스를 뺀 값은 지금 요거를 이제 지금 세타라고 했는데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그 mc분의 h로 나눈 거랑 같다. 이제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수학적으로 나온 거고 실제 실험에서 구한 세타가 여기에서 세타와 람다 프라임이 그 수학적으로 예측한 거랑 같으면 이 실험 결과를 굉장히 잘 설명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예. 자, 제가 여기 풀이법이랑 이거를 다 그 제시를 했을 거니까 이거는 아마 뭐 현대 물리 책에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숙제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니까 요거를 이제 홈워크로 그 정리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혹시 그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시간 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